인류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버드, 옥스포드,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실패했습니다. 전 세계 최정상 연구팀들이 40년 동안 커다란 벽 앞에 멈춰버린 것이었죠. 반도체는 계속해서 늘어만 가지만 그것을 담아둘 저장 기술이 한계에 다다른 것. 그런데 어느 날 국제학회 발표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집니다. 프린터기 하나로 저걸 해결했다고? 그 발표의 출처는 화려한 실리콘밸리도 아니었고 수조 원을 쏟아부은 거대 기업도 아니었죠. 바로 대한민국의 고려대학교. 하지만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미국과 다른 강대국들의 수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제안이 조용히 들어온 것. 하지만 그때 눈빛이 흔들리던 한국인 교수가 단 한마디로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것이었는데요. 과연 그 교수는 어떤 답변을 했고 그 작은 연구실에서는 무엇이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반도체 저장 산업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이야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말도 안 돼. 저걸 먼저 했다고? 그 말은 제 입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옆 사람이 뱉은 것인지조차 처음엔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자신감이 단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데이터 저장 기술 포럼이었습니다.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왔지만 그곳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닙니다. 하버드, MIT, 마이크로소프트, 옥스퍼드, 그리고 다르파 출신 연구진까지 저장 기술 분야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무대예요. 화려한 발표들이 줄을 잇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충격을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고 저는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결론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오전 발표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이미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어느 팀이 새로운 데이터 압축 구조를 발표하고 어느 기업이 차세대 반도체 아키텍처를 소개하는 익숙한 흐름. 기대보다는 확인에 가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첫 번째 발표 순서에서 대형 스크린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잉크젯 기반 DNA 데이터 저장 칩 제조 공정 구현. 발표 기관, 고려대학교? 저는 그 문장을 읽다가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어요. 눈이 그 제목에 박혀서 움직이질 않았으니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심장 박동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회의장에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표자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보통은 터지는 예의 바른 박수가 없었어요. 수백 명이 앉아있는 공간 전체가 그냥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뼉을 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옆 사람과 속삭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며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고 발표 기관을 확인하고 그 의미를 천천히 소화하는 작업이었어요. 발표는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고려대학교 소속의 젊은 연구원이었고 영어 발표는 흔들림 없이 침착했습니다. 서두는 간결했어요. DNA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 원리와 기존 연구의 흐름을 빠르게 짚은 뒤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를 이용해 DNA 합성 시약을 유리 기판 위에 분사한다. 특정 파장의 빛을 이용해 효소의 활성 상태를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 방식으로 여러 DNA 가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공정을 구현했다. 그리고 그 전체 과정을 하나의 칩 형태로 완성했다. 저는 슬라이드를 보는 내내 머릿속에서 계산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합성 속도가 어느 수준인지, 공정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구조인지, 자동화가 가능한지, 오류율은 어떻게 잡았는지 하나씩 따져갈수록 계산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결과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반대였습니다. 숫자들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실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검토해온 DNA 저장 논문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장이 되었다, 읽혔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정이었습니다. 재현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며 산업 현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의 출발점이었어요. 연구실 안에서만 작동하는 실험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처럼 찍어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소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뜨겁게 쏟아지는 박수가 아니라 마치 다들 손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어지는 박수였어요. 회의장 안에 있는 모두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흥분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MIT 교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에든, 저거 진짜인가?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머릿속이 먼저 움직였어요. 슬라이드의 데이터들, 오류율 수치, 반복 실험의 재현성 그래프, 모든 것을 다시 훑고 나서야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하지만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저건 우리가 먼저 해냈어야 하는 기술이야. 그 말을 뱉고 나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질투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경악에 더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공략하지 못했던 벽을 회의장, 그 누구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한국의 한 연구실이 허물었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당혹감이었습니다. DNA 저장 기술이 연구 단계에서 제조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업들이 흔들립니다. 클라우드 저장 시장, 데이터 센터 구조, 반도체 메모리 산업, 장기 데이터 보존 분야, 이 모든 영역에 지각 변동이 시작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회의장이 그토록 침묵했던 겁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니까요. 만약 저 기술이 사실이라면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발표장에 앉아서 어떤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이 교차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반도체가 지배해온 저장 산업의 시간이 그 슬라이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소리를요. 진짜 충격은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만 그날의 침묵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긴 실패 끝에 만들어졌는지를, 그리고 왜 중국이 그 기술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포럼이 공식적으로 끝난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행사장 로비 한쪽 구석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오후 발표 이후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고려대학교, 천원구, 잉크젯 DNA 합성 공정, 그 세 단어가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조지 처치 교수였습니다. 하버드에서 오랜 시간 함께 몸담아온 동료이자 DNA 저장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몇 년 전 세계 최초로 DNA의 책 한 권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성공한 이 분야에서 저와 가장 오래 경쟁하고 협력해온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에단, 오늘 발표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치도 저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충격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아직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원구라는 사람, 자네는 알았나? 처치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나 그 사람 만난 적 있어. 저는 그 말에 몸이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언제? 몇 년 됐어. 아시아에서 열린 작은 국제학회였는데 처치는 잠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기억을 꺼내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때 나는 DNA 저장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를 막 마친 참이었고 학회가 끝나고 복돼서 한 사람이 다가왔어. 젊은 한국 교수였는데 이름이 천원구였지. 영어가 유창했고 말이 적었어. 그가 나한테 물었어. DNA 저장 연구에 관심이 있느냐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지. 관심이 있냐고 묻는 게 이상할 정도로 나는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신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처치가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나는 그 말이 약간 아마추어처럼 들렸어, 솔직히. 가능성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말해줬지. 가능성은 모두가 본다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처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 처치가 천천히 그 말을 옮겼습니다. 저는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로비가 주변에서 시끄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처치의 목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공정을 보고 있다.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저는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것과 공정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은 상상이지만 공정은 설계입니다. 가능성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정을 본다는 건 이미 그 기술을 어떻게 현실로 옮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구를 연구로 끝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처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솔직히 흘려들었지.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저 발표를 보는 순간 그 말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치는 잠깐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었습니다. 에단, 그 학회가 언제였는지 알아?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전이야. 그 시절에 그 사람은 이미 공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10년도 더 전. 그 시절이 어떤 때였는지 저는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DNA 데이터 저장은 그 당시 공상과학에 가까운 연구였어요. 처치 교수 본인이 DNA의 책 한 권을 저장하는 데 성공한 것조차 그 즈음의 일이었고, 그때 전 세계 학계의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흥미로운 실험이다. 하지만 실용 기술로는 아직 멀었다. 저장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았고 합성 속도는 느렸으며 재현 가능성은 낮았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 분야에 뛰어드는 연구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실은 훨씬 현실적인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한국의 한 젊은 교수가 혼자 공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치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어떤 분야 연구자야? 처치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생명공학이야. 정확히는 아주 작은 액체를 다루는 기술. 피코리터 단위 유체 제어 쪽.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반도체 공학이 아니었습니다. 메모리 설계나 데이터 구조와도 무관한 분야였어요. 극도로 작은 액체를 정밀하게 다루는 기술. 그 기술이 어떻게 DNA 저장 공정과 연결될 수 있는지 그 순간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터는 잉크 방울을 쏘는 기계입니다. 피코리터 단위의 액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없다면 잉크젯 방식의 DNA 합성은 시작조차 할 수 없어요. 그 기술의 토대가 바로 이 교수의 원래 전공이었던 겁니다. 세상이 DNA 저장을 생명공학 문제로 볼 때 그는 처음부터 그것을 유체 제어와 제조 공정의 문제로 봤습니다. 처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문제를 너무 오래 같은 방향에서만 봐온 거야. 에단,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로비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저와 처치 주변만큼은 말없이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오래된 친구끼리 나눌 수 있는 침묵, 서로의 패배를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DNA 저장의 가장 큰 문제가 읽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문제는 세계 모든 연구실이 40년 동안 부딪혀 온 아직 아무도 진짜로 허물지 못한 벽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도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제네바의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못했는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충분한 인력이 있었고 충분한 자금이 있었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버드에도 MIT에도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그 누구보다 풍부한 연구 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늘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내놓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기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DNA 저장 기술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가능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오는 것, 즉 읽는 쪽은 이미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문제였어요. 의료 분야에서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DNA,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속도와 정확도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 기술을 데이터 저장에 활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쓰기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순서대로 A, T, G, V, G, C 네 글자를 이어 붙여서 새로운 DNA 가닥을 만드는 것. 이 과정을 DNA 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합성이 40년 동안 세계 연구자들의 앞길을 막아선 벽이었어요. 저도 처치도 전 세계의 어느 연구실도 이 벽을 끝내 허물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DNA 합성의 표준 방식은 글자를 하나씩 차례로 붙여나가는 화학 반응 공정이었습니다. A를 붙이고 T를 붙이고
그 다음에 기를 붙이는 방식으로 가닥을 늘려가는 거예요. 한 글자, 두 글자, 10글자 수준에서는 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오류가 눈에 띄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100번을 반복하면 오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50번을 넘어가면 정확도가 눈에 띄게 무너집니다. 200번을 넘어가면 사실상 정상적인 DNA 가닥을 만들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전화 게임에서 10명을 거치면 처음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화학 반응도 반복될수록 오류를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문제에만 수년을 쏟았습니다. 반응 조건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수도 없이 시도했어요. 그때마다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오류를 줄이려 하면 속도가 뚝 떨어졌고, 속도를 높이려 하면 오류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비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시 DNA의 데이터를 쓰는 비용은 1메가바이트당 수천 달러 수준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 한 장을 저장하는데 수백만 원이 드는 기술이었습니다. 과학 실험으로서는 의미 있는 결과였지만 저장 기술로서는 터무니없는 숫자였어요. 비교해보면 하드디스크에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 차이가 수천만 배를 넘었으니까요. 전 세계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문제에 부딪히다가 결국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DNA 저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화는 불가능하다. 물론 아무도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전은 계속됐어요. 하버드 연구팀이 DNA의 책 한 권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만 개가 넘는 단어와 사진 10장 이상. 과학계가 크게 놀랐어요. 하지만 그 저장 과정에는 며칠이 걸렸고 비용은 수만 달러였습니다. 놀라운 성과였지만 산업기술로 가는 길과는 아직 까마득한 거리가 있었어요.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인코딩 방식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저장 효율이 크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합성 속도 문제와 비용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핵심 벽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워싱턴대 연구팀이 합동으로 DNA 저장, 자동화 시스템을 공개했을 때는 저도 직접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DNA를 합성하고 데이터를 읽어내는 시스템이었어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장 속도를 들었을 때 회의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단 5글자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스물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발표가 끝난 뒤 연단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산업 현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 말은 비판이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않는 말을 제가 대신 한 것이었습니다. 하버드도, 컬럼비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리고 저도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에서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존 방식으로 더 정확하게 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존 공정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의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틀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던진 질문은 그 틀 자체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왜 DNA를 화학으로 합성해야 하는가? 그 질문은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40년치의 상식을 부정하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기존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방식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벽 앞에서 더 좋은 공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벽이 애초에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묻는 시각이었어요. 그 질문 하나가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서서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한국 연구팀이 찾아낸 해답이 효소와 빛, 그리고 프린터라는 사실을 DNA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찍어낸다는 발상이 어떤 세계를 열어젖히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이튿날 포럼은 공개 토론 세션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날 발표된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놓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직접 질문을 던지는 자리였어요. 저는 맨 앞줄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만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술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눈들 앞에 세워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질문들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의를 차리는 서두 없이 곧장 핵심을 물었습니다. 잉크젯 기반 DNA 합성이라고 하셨는데 노즐 막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회의장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다들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잉크젯 방식으로 DNA를 합성한다는 생각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팀이 시도해봤던 방향이에요. 그런데 왜 대부분이 그 길을 포기했느냐 하면 바로 노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DNA 합성에 쓰이는 시약은 일반 잉크와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끈기가 강하고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으며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굳어버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 시약을 프린터 노즐 안에 넣으면 노즐이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노즐 하나가 막히면 장비 수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치에 합성되어야 할 DNA 가닥 전체가 틀어지고 실험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방향을 검토하다가 이 문제에서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내려놓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 있는 연구자들 중 상당수도 같은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었어요. 발표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노즐 내부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시약의 물리적 특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사 압력과 노즐 경로를 수백 번 수정한 끝에 특정 온도와 습도 조건 안에서 안정적인 분사가 가능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회의장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표정을 굳힌 채 노트를 적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MIT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피코리터 단위의 시약을 분사할 때 착탄 위치의 정확도는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등바디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지점이었으니까요. 잉크젯 기술이 종이 위에 글자를 찍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정밀합니다. 하지만 DNA 합성에서 요구되는 정밀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차가 허용되는 범위가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이하예요. 장비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거나 노즐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시약 방울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납니다. 그 결과는 DNA 가닥 일부가 잘못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저장된 데이터 전체가 깨져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분사 장치의 지지 구조를 처음부터 직접 설계했고 위치 오차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보정하는 시스템도 자체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장비를 개조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토론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처치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에단, 저 연구실 도대체 어떤 곳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생명공학 연구실이 기계구조 설계와 실시간 위치, 보정 시스템까지 직접 개발했다는 것은 단순히 연구 열정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 기술을 연구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처음부터 공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움직인 사람만이 그런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에서 나왔습니다. 효소 기반 합성에서 염기 선택 오류는 어떻게 통제했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 저는 반사적으로 팔짱을 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제가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고민해 온 부분이었거든요. 연구팀이 사용한 효소는 DNA 가닥 끝에 글자를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원하는 글자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 효소는 항상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반응 조건이 조금만 틀어지면 의도하지 않은 글자를 붙이거나 여러 글자를 한꺼번에 붙여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마치 타이핑을 하는데 키보드가 멋대로 다른 글자를 찍어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 방식을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불러왔어요. 발표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연구팀이 사용한 방법은 빛으로 효소의 활성 상태를 제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쏘면 효소가 켜지고 빛을 차단하면 효소가 꺼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원하는 글자를 붙이는 타이밍과 그 이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납득이 돼서 조용한 것과 아직 믿기지 않아서 조용한 것. 그 자리의 침묵은 두 번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빛의 파장, 노광 시간, 반응 온도, 수용액의 산도. 이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정확히 맞아야 이 방식이 작동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효소가 오작동하거나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서로 완전히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온도가 바뀌면 산도가 영향을 받고 산도가 달라지면 효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하나가 흔들리는 연쇄 구조예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잡는다는 것은 공정 설계가 아니라 거의 고개에 가까운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미친 공정이다. 하지만 발표 슬라이드 속 수치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류율, 합성 정확도, 반복 실험의 재현성 그래프. 숫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이 공정은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음 어딘가에서 이 기술의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자원을 쏟아부은 연구자들이 실패한 것을 아무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연구실이 해냈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길수록 그 기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잉크젯 분사, 빛 기반 효소 제어, 병렬 합성. 세 가지 기술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DNA 가닥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더 크게 만들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처치를 바라봤어요. 그는 이미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슬라이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꺼낼 필요가 없었어요.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생명공학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의 방법으로 40년 동안 답을 찾았어요. 하지만 한국 연구팀은 처음부터 이것을 제조 공정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의 방식으로 답을 만들어냈어요. 그 시각의 차이가 40년의 세월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술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몰랐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와 10년이 넘는 시간이 그 뒤에 쌓여 있다는 것을, 고려대학교의 작은 연구실에서 그 실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말입니다. 토론 세션이 끝난 뒤 저는 발표장 밖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다음 발표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 자체는 점점 이해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술이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했는지, 그 과정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표를 마치고 나오던 고려대학교 연구원이 복도에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상에 서서 세계 최정상급 연구자들의 질문을 침착하게 받아낸 그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에단 카터입니다. 하버드에서 왔어요. 그는 짧게 눈을 내리깔았다가 올리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논문은 저희 연구실에서 필독 자료였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어요. 연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슬라이드에서 보니 상당히 오래됐던데. 그 연구원이 잠깐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시작된 연구입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천원구 교수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연구실에는 학생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주제는 DNA 저장이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액체를 정밀하게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양의 액체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타이밍에 떨어뜨리는 기술이었어요. 그 연구를 시작한 이유는 당시에는 의료용 센서에 활용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DNA 저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천 교수가 연구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하나 던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기술로 DNA를 프린트할 수 있을까? 연구원은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작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학생들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흥미롭다는 쪽과 그게 되겠냐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대담한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DNA 저장은 아직 공상과학에 가까운 분야였고 거기에 잉크젯 방식을 접목하겠다는 발상은 학계 어느 곳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연구팀이 처음 선택한 방향은 효소를 이용한 DNA 합성이었습니다. 화학 반응 대신 자연계에 존재하는 효소를 사용해서 DNA 글자를 붙여나가는 방식이었어요.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시도했다가 포기한 길이었습니다. 효소는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실험실에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정밀하게 제어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엉뚱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거의 성과가 없었어요. 반응이 되다 안 되다를 반복하는 데다 재현도 잘 안 됐으니까요. 같은 조건으로 실험을 해도 결과가 매번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연구실 안의 분위기를 상상했습니다. 재현이 안 된다는 것은 연구자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상태, 원인도 모르는 채로 결과만 들쭉날쭉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연구 의지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일이에요. 그런데 연구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 교수가 찾아낸 방향은 빛이었습니다.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이용해서 효소가 활성화되는 타이밍을 제어하는 방식이었어요. 빛을 쏘면 효소가 켜지고 빛을 끄면 효소가 멈추는 구조. 이론상으로는 매우 정밀한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은 이론과 전혀 달랐어요. 연구원은 그 시기를 떠올리며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었습니다. 빛의 세기, 쏘는 시간, 온도, 용액의 산성도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했는데 하나를 맞추면 다른 하나가 틀어지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날은 효소가 아예 반응을 안 했고 어떤 날은 반응은 했는데 오류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날은 장비가 도중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수십 번이 아니었겠구나. 수백 번이었겠다. 연구원이 작게 말했어요. 교수님 연구 노트가 실패 기록으로 가득 찬 시절이 몇 년이나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연구 노트가 실패로 가득 찬 시절. 저도 연구자로서 그 감각을 압니다. 실패가 쌓일수록 연구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학생들 눈빛에서 지쳐가는 기색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요. 그 상황에서 방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구원이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어떤 실험에서 한 번에 한 가닥씩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빛의 패턴을 달리해서 여러 위치에 동시에 효소가 작동하게 하면 가닥을 하나씩 순서대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여러 가닥을 동시에, 그 단어 3개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기존의 모든 DNA 합성 방식은 사실상 한 번에 한 가닥씩 만드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고 비용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닥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속도가 올라가고 같은 시간 안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구조가 생깁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게 공정으로 이어진 거군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파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DNA를 여러 가닥 동시에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산업기술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합성 과정 전체를 하나의 완성된 공정으로 묶어내는 방법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그때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완전히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DNA를 프린터로 찍어내자는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구원에게 저녁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가 흔쾌히 응했고 우리는 포럼 행사장 근처의 작은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치 교수도 뒤따라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빵과 음료가 놓였지만 3사람 모두 그쪽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프린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어느 날 연구실에 오래된 잉크젯 프린터를 들고 왔어요. 학생들한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처치가 옆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야? 프린터를 들고 왔다고?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잉크 대신 DNA 합성 시약을 넣으면 프린터가 종이에 글자를 찍듯이 유리판 위에 DNA 글자를 찍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왜 아무도 이걸 못했지 싶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답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구현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세 사람 중 잉크젯 방식의 DNA 합성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를 가장 잘 아는 쪽은 저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을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작부터 찾아왔습니다. DNA 합성에 쓰이는 시약은 일반 잉크와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끈기가 강하고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높으며 공기 중에 노출되면 빠르게 굳어 버립니다. 처음 실험을 시작하자마자 프린터 노즐 안에서 시약이 굳어 막히는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 막힌 노즐은 그냥 청소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치에서 합성되어야 할 DNA 가닥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기판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고 실험 전체를 재시작해야 했습니다. 연구팀은 노즐 내부 구조를 바꾸고 시약의 농도와 물리적 특성을 조정하고 분사 압력을 수백 번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연구원은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주에는 월요일에 세팅을 바꾸고 화요일에 실험하고 수요일에 막혀서 청소하고 목요일에 다시 조건을 바꾸는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결과가 지난주와 똑같은 경우도 많았고요. 처치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나요? 연구원은 잠시 웃음기 없이 처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교수님이 그랬어요. 막히면 막힘이 왜 생기는지를 보라고. 실패가 쌓이면 실패의 패턴이 보인다고.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실패의 패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방법론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데이터로 쌓는 것. 그 태도가 이후 모든 것을 만들어낸 토대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즐 문제가 어느 정도 잡히자 다른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습도였습니다. DNA 합성 반응은 수용액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공기 중 습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기판 위에 떨어진 시약의 농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시약이 지나치게 퍼져서 합성 위치가 흐려졌고 습도가 낮으면 시약이 너무 빨리 말라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실험을 날씨가 흐린 날과 맑은 날에 반복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연구원이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결과가 들쭉날쭉한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날 날씨를 실험 기록에 적기 시작했는데 맑은 날과 흐린 날의 결과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치가 손을 이마에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변수였다고?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프린터 전체를 외부 공기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밀폐 구조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안에서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조절하는 시스템까지요. 시중에 파는 장비가 없었으니까 필요한 건 다 만들어야 했어요. 저는 그 말에 탁자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생명공학 연구실이 밀폐 챔버를 설계하고 환경 제어 시스템을 직접 제작했다는 것. 그건 단순히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술을 완결된 공정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없이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어요. 중간에 포기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런 구조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다루는 시약의 양은 피코리터 단위였습니다. 1리터를 1조개로 쪼갰을 때 그 하나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눈으로는 존재를 확인할 수조차 없는 양입니다. 이 액체를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수준의 정확도로 기판 위 정해진 위치에 떨어뜨려야 했어요. 장비에 아주 미세한 떨림만 있어도 시약 방울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결과는 DNA 가닥 일부가 틀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 자리 전체의 데이터가 망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원이 그 시기를 설명하면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제일 길었습니다. 노즐도 잡고 습도도 잡았는데 착탄 위치가 흔들리는 문제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분사 장치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고 위치가 틀어지면 그걸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보정 시스템도 만들었습니다. 그것만 거의 몇 년이 걸렸어요. 그 말에 잠시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치도 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후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연구실 안에서 나온 적은 없었습니까? 연구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왔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가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교수님이 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막혀 있는 곳이 바로 다른 사람들도 막혀서 포기한 자리라고. 거기를 넘어가는 게 우리 일이라고. 그 말이 식당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굴려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혀서 포기한 자리. 그게 바로 이 기술이 40년 동안 아무도 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 벽 앞에서 멈추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계속 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실은 그 지점을 작업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잉크젯 분사와 자외선 효소 제어, 그리고 병렬 합성, 원래 서로 전혀 다른 산업에서 쓰이던 새 기술이 고려대학교 연구실의 작은 공간 안에서 하나로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린팅 기술과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빛 노광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의 효소 반응,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동기화해서 하나의 장비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음료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했던 거군요. 각각의 기술은 있었지만 세 개를 한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돌릴 생각을 한 곳이 없었던 거니까.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하나로 봤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수십 년을 이 분야에서 보내면서 늘 하나의 기술을 하나의 문제로 바라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실은 처음부터 세 개의 기술이 하나의 공정 안에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년이 지난 끝에 고려대학교 연구팀은 잉크젯 기반 DNA 칩 제조 공정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 세계 연구자들이 놀란 이유는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중국 기업들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은 거의 빠져나가 있었고 우리 세 사람만이 테이블 앞에 남아 있었어요. 처치는 팔꿈치를 탁재 올리고 손을 맞잡은 채 연구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료잔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앞으로 들을 이야기가 단순히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연구원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정이 어느 정도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바깥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치가 먼저 물었습니다. 투자 제안이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왔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빠르고 적극적이었던 곳은 중국 측 투자그룹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 경보 같은 것이 켜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어요. 당연한 일이다. 기술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자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특히 이 기술이 어느 산업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DNA 저장 기술은 단순한 연구 성과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느냐는 문제는 클라우드, 산업 전체의 구조와 직결됩니다.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데이터 저장 수요는 기존 어떤 예측치도 훨씬 웃돌고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시장은 이미 물리적 한계에 다가서고 있고 새로운 저장 매체의 패권을 누가 먼저 잡느냐는 질문은 다음 세대 기술 산업의 지도를 결정짓는 문제입니다. 그 지도를 먼저 그리기 위해 자본은 기술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이려 합니다. 연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온 제안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두 공개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알게 된 내용만 해도 충분히 규모가 컸어요. 연구 장비 전면 지원, 인력 대폭 확대, 대규모 연구센터 건설, 그리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법인을 중국 안에 세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치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연구자로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군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조건은 어느 연구자에게도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연구비 문제, 장비 문제, 인력 문제. 한국의 대학 연구실이 늘 싸워야 하는 현실적인 벽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도 눈앞에 보이는 이야기였어요. 연구원은 그때 연구실 안의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의견이 갈렸다고 했어요. 이건 기회라고 보는 쪽이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쪽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기술을 세상에 내보내는 게 먼저고 그 경로가 어디냐는 나중 문제 아니냐고. 반면 어떤 이는 기술이 한국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기술이 만들어낼 산업의 중심도 함께 이동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갈등은 며칠 동안 연구실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구실 안 그 무거운 공기를 상상했습니다. 14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기술이 클수록 그 기술을 둘러싼 선택도 커지고 선택이 커질수록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건 어느 연구실이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결국 결정은 천원구 교수에게 맡겨졌습니다. 연구원이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기억이 선명한 사람의 억양이었어요. 중국 측 관계자가 연구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제안의 전체 그림을 다시 설명했어요. 투자 규모, 연구센터 건립 계획, 기술 상용화 로드맵. 마지막으로 그가 천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 이 기술은 훨씬 빠르게 세계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천 교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계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안을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팔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짧은 문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 교수는 그 자리에서 기술의 가격을 높이려 협상한 것도 아니고 조건을 달아 일부만 넘기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 기술은 그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처치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접촉이 또 있었나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을 바꿔서 여러 차례 왔어요. 합작 연구 제안으로 오기도 했고 개인 자격으로 천 교수님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답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과학자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연구이고 기술이고 성과입니다. 자본이 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 흐름을 막는 것이 옳은 일인지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식당에 앉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천 교수가 거절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의 방향을 지키려 한 것이었어요. 기술이 어느 나라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 그 기술이 성장하면서 만들어낼 산업 생태계가 달라집니다. 어느 나라가 표준을 쥐느냐, 어느 기업이 공정을 통제하느냐, 그 차이가 다음 세대 기술 산업의 권력 구조를 결정짓습니다. 역사는 이미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보여줬어요. 반도체가 그랬습니다. 메모리 기술을 누가 쥐느냐를 놓고 수십 년 동안 국가와 기업이 사활을 건 싸움을 벌였고 그 승부가 오늘날의 산업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DNA 저장이 그 다음 판이 된다면 그 공정을 누가 먼저 잡느냐는 질문은 단순히 한 연구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군요. 왜 이 기술이 한국에서 나온 건지. 그 말을 뱉고 나서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연구실이 14년 동안 어떤 정신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은 결과물이고 그 결과물의 뒤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태도가 있었어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은 태도가요. 그리고 몇 달 뒤 그 기술이 전 세계 앞에서 공개됐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로 DNA 칩을 찍어내는 기술. 저는 그날 제네바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 저장 산업의 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제네바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미국에서도 이 기술은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진행 중이었고 중국도 막대한 자금을 이 분야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정 기술은 한국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냥 한국이 아니라 대형 국립연구소도 아닌 한 대학 연구실에서요. 그 이유를 저는 비행 내내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명확한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착륙할 즈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국가였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모든 조각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보스턴으로 돌아와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한국의 제조 기술 발전 과정을 정리한 문서들이었어요. 그 흐름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는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만들어낸 공정이 왜 그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을 때 처음엔 많은 나라가 그 판에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각국.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싸움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어요. 승부를 가른 것은 기술을 처음 발명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였어요. 즉, 제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두 개의 회사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이끌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기업 경쟁력이나 정부 지원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제조 기술의 누적, 그리고 극도로 정밀한 공정을 반복해서 재현하는 능력이 그 바탕이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발표 자료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잉크젯 노즐 제어, 자외선 노광, 기판 위 정밀 착탄. 그 세 가지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보니 다른 언어로 읽혔어요. 극도로 정밀한 공정, 나노 단위에서의 오차 관리, 여러 공정을 동시에 맞추는 시스템 설계. 이건 반도체 공정이 요구하는 능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생명공학만으로는 만들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반도체 공학만으로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두 분야를 동시에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배경과 감각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은 수십 년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반도체 제조 공정을 매일 다루어 온 나라에서 자라나기 가장 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늦은 오후가 창에 담겼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전 산업에 스며들면서 데이터 저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그 수요를 지금 방식대로 반도체로만 감당하는 데는 이미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도체는 물리적으로 더 이상 무한히 작아질 수 없고 전력 소비와 발열 문제도 커지고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 보존 기간 문제까지 겹칩니다. 현재 저장 매체들은 수십 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DNA는 다릅니다. 수만 년이 지나도 정보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연이 증명해 왔어요. 저장 밀도는 현재 반도체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높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크기 안에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을 만큼이요. 그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문제는 늘 공정이었습니다. 그 공정의 문이 지금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시점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반도체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렇게까지 커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도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모든 기계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인류 문명의 기반이 됐습니다. DNA 저장이 그 다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현실의 언어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처음 연 것이 한국이었어요. 저는 하버드로 돌아온 뒤 연구실 세미나에서 이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제 DNA 저장이 반도체를 대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대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확실해요.
반도체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처음으로 현실로 만든 곳이 한국의 한 연구실이었다는 것도요. 세미나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그 눈빛들 속에서 익숙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감정, 충격과 계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불편하고 묵직한 감각이었어요. 전 세계가 같은 문제 앞에서 멈춰 있을 때 어떤 연구실은 14년 동안 조용히 그 문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자금도 거대한 연구 인프라도 아니었어요. 방향을 바꾸지 않은 집요함과 실패를 데이터로 쌓아온 태도, 그리고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를 처음부터 공정으로 바라본 시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저장 산업의 다음 장은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를 쓴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문제를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유혹 앞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다음의 저장 기술에서도 가장 먼저 손을 뻗은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